요양병원의 밤은 언제나 고요함과 희미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차 있다. 긴 복도를 따라 들어선 병실 문들은 모두 굳게 닫혀 있고 그 너머에서는 낮은 기침 소리나 뒤척이는 소리만이 간간히 새어나올 뿐이다. 이곳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는 다른 속도로 흐르는 것 같았다. 제보자는 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그의 주된 업무는 병원 시설을 관리하고 환자들의 안전을 돌보는 일이었다. 본관과 별관으로 나뉜 거대한 건물, 수많은 병실과 그곳에 머무는 노인 환자들, 그에게 이곳은 그저 평범한 직장이었다. 기치매 환자들이 머무는 격리병동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다. 예고 없이 터져나오는 고함, 갑작스러운 난동, 환자들끼리의 다툼을 말리고 발작을 일으킨 환자를 진정시키는 것은 그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다. 힘이 어찌나 센지 젊은 그도 제압하기 버거울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 어떤 일보다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어르신이 임종을 맞이하면 그의 팀이 병실로 가야 했다. 침대에 하얀 천을 씌우고 지하 주차장으로 조용히 옮겨 장례식장 차량에 인계하는 일. 그 차가운 침묵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는 그 과정에서 몇 번인가 설명할 수 없는 존재와 마주쳤다고 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느껴지는 시선, 등 뒤를 스치는 서늘한 공기. 하지만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 그저 기분 탓이라 애써 넘기곤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일의 서막일 줄은 몰랐다. 사건은 별관 3층 격리병동 305호실에서 시작되었다. 그 호실은 유독 조용할 날이 없었지만 그날부터 벌어진 일들은 이전의 소란과는 차원이 달랐다.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균열에서부터 출발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균열이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305호실의 환자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노안이겠거니 했다. 요양병원에서 죽음은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이상한 점은 모두가 잠든 사이에 아무런 고통의 흔적 없이 발견된다는 것이었다. 오려지는 돌연사라는 소견을 냈다. 명확한 사망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였다. 한두 명으로 그쳤다면 그저 안타까운 일로 넘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305호실의 죽음은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 마치 전염병처럼 그 방 안에서만 죽음이 번져나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자의 수는 점점 늘어났다. 병원 내부는 불안감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3층 복도를 지날 때마다 305호실 문을 힐끔거리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 방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결국 환자 보호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건강하던 부모님이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것을 누구도 납득할 수 없었다. 일부 보호자들은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코지어 병원은 발칵 뒤집혔다. 경찰차와 함께 과학수사대 차량이 병원 앞에 나타났다. 하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305호실로 들어가 현장 조사를 벌였다.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수사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수사의 초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원인 불명의 돌연사, 둘째는 타살의 가능성이었다. 제보자를 포함한 병원 직원들과 간호사들은 모두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날의 근무 상황, 환자들의 상태에 대해 몇 번이고 같은 질문에 답해야 했다. 한 보호자는 보건복지부에 직접 민원을 넣었다. 병원 측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로 인해 병원은 대대적인 감사를 받게 되었다. 감사팀은 환자 기록부터 직원들의 근무 일지까지 모든 서류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길고 지루한 조사와 감사 끝에 내려진 결론은 허무했다. 경찰은 타살의 증거를 찾지 못했고 보건복지부 역시 병원 운영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305호실의 연쇄적인 죽음은 결국 원인 불명이라는 딱지가 붙은 채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공식적인 조사가 끝나자 이상하게도 305호실의 죽음은 멎었다. 마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병원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 남은 찝찝함과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뿐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305호실에는 새로운 환자들이 입원했고 공동 간병인이 상주하며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한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안도할 무렵 이번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공포가 싹트기 시작했다. 시작은 305호실의 간병인이 털어놓은 기괴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밤마다 어떤 할머니 귀신을 본다고 했다. 환자들이 연이어 사망한 병실이었기에 사람들은 그녀가 헛것을 본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럴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가 묘사하는 내용은 단순한 헛것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기괴하고 섬뜩했다.
그 할머니 영가는 나타나서 자신의 치아를 맨손으로 뽑아낸다고 했다. 그리고는 그 이빨을 자신에게 이렇게 억지로 먹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를 뽑아 먹이려는 귀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이야기에 동료들은 그저 헛웃음을 칠 뿐이었다. 너무 무서운 일을 겪어서 헛것을 보아도 이상하게 보는구나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그 소문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야간 근무를 하던 간호사들 사이에서 똑같은 목격담이 나오기 시작했다. 복도를 순찰하다가 305호실 창문 너머로 간병인이 말했던 그 이빨 할머니를 보았다는 것이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비슷한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온 병원에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소문은 마침내 병원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병원장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귀신이나 미신 같은 것을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이었다. 병원장의 반응은 단호했다. 전 직원에게 내부 지시가 내려왔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함구령이었다. 병원의 평판에 흠집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병원장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목격자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이제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 존재를 보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모두가 시시했지만 3층 격리병동을 향한 공포는 날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간호 스테이션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305호실에서 환자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운다는 비상호출이었다. 제보자의 동료 중 한 명이 급히 3층으로 달려 올라갔다. 몇 분 뒤 3층으로 올라갔던 동료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1층으로 뛰어내려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305호실 문을 열었을 때 난동을 피우는 환자 침대 머리맡에 어떤 할머니 귀신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고 귀신이 있다고 횡설수설했다. 처음에는 모두 그가 극심한 공포로 횡설수설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의 공포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결국 다른 직원이 대신 올라가 환자를 진정시키고 내려와야 했다. 그날 이후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은 기정사실처럼 굳어졌다. 간병인과 간호사들이 봤던 귀신을 우리 동료도 봤다. 이건 단순한 헛것이 아니다. 진짜로 무언가 있다. 격리병동 근무는 공포 그 자체가 되었다. 원래 별관과 본관에 각각 3명씩 나눠 근무하던 직원들은 밤만 되면 무섭다며 본관으로 넘어오기 일쑤였다. 격리병동 간호 스테이션을 비워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만 그들은 사직서를 내겠다며 버텼다. 공포가 병원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제보자는 그 이야기가 궁금했다. 정말로 무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 히스테리인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동료들에게 본관에 있으라고 말한 뒤 그날 밤 홀로 별관으로 향했다. 어두운 복도에는 그의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역시나 그가 별관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간호 스테이션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305호실이었다. 환자들끼리 싸움이 났는지 고성이 오가고 난리가 났다는 다급한 목소리였다. 그는 알겠다고 답하고 곧장 3층으로 올라갔다. 305호실 문을 열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다. 4인실 병실에 환자 3명은 침대 밑에 숨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1명, 80살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 환자가 공동 간병인에게 달려들고 있었다. 근데 그 모습은 단순한 난동이 아니었다. 제보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할머니 환자는 자신의 앞니 2개를 뽑아 손에 쥔 채 그것을 간병인의 입에 억지로 쑤셔 넣으려고 하고 있었다. 간병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비명을 질렀다. 제보자는 허겁지겁 달려들어 할머니를 말렸다. 하지만 노인의 힘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완력이었다. 평소에는 환자가 다칠까봐 조심했지만 그 순간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온 힘을 다해 떼어내려 했지만 할머니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도저히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그는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본관에 있는 동료들에게 다급하게 지원을 요청했다. 난리가 났으니 전원 3층으로 올라오라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다급함이 뒤섞여 있었다. 곧이어 동료 5명이 달려왔다. 성인 남성 6명이 달려들어서야 겨우 할머니를 간병인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었다. 잠시 후 의사와 간호사가 도착했고 할머니에게 진정제를 투여하고 나서야 소동은 겨우 잦아들었다. 제보자는 덜덜 떨고 있는 다른 환자들을 안심시키고 다른 병실로 옮기려 했다. 난장판이 된 병실을 정리해야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창가 쪽에서 들려오는 이빨 부딪히는 소리. 딱딱딱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린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창가에 웬 할머니가 서 있었다. 이전에 소문으로만 듣던 바로 그 모습. 그녀는 자신의 이빨을 아무렇지 않게 뽑아 입안에 넣고 과자처럼 오독오독 씹어 먹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이 동요할까 봐 애써 태연한 척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빠져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본관으로 복귀한 그는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방금 본 것은 헛것이라고, 너무 긴장해서 잘못 본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바로 귓가에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딱딱딱. 고개를 돌리자 복도 저편에 아까 창가에서 봤던 그 할머니 영가가 서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며 섬뜩하게 웃고 있었다. 이번에는 이빨을 씹는 대신 하나씩 뽑아서 그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툭툭. 보이지 않는 이빨이 그의 발치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제보자는 무서움보다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까 병실에서는 공포에 얼어붙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그 웃음과 행동에 이성이 마비될 정도의 화가 났다. 그는 동료들에게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본관 지하 주차장에 있는 흡연장으로 향했다. 그 존재는 그를 따라왔다. 어두운 흡연장 구석에 서서 여전히 웃으며 자신의 이빨을 뽑아 그에게 던졌다. 뽑고 던지고 뽑고 던지고 아무 말 없이 그저 웃는 표정으로 그 행동만을 끝없이 반복했다. 결국 제보자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그 존재를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할머니 영가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웃으며 이빨만 던질 뿐이었다. 그 모습에 그는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이 되었다. 그는 자신을 지켜주는 신령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도움을 청했다. 한 번만 도와달라고? 더 이상은 하루를 주체하지 못하겠다고 빌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의 눈앞에서 할머니 영가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제보자는 그 순간 화가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더 격해졌다. 어디로 도망갔냐며 소리쳤다. 당장이라도 3층으로 쫓아 올라갈 기세였다. 하지만 그는 이성을 되찾았다. 지금 병동으로 올라가서 귀신을 쫓아왔다고 말하면 극심한 혼란을 겪는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누르며 담배를 비벼 꽂다. 그날 이후 병원에서 그 할머니 귀신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귀신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305호실에 있던 4명의 환자 모두가 밤만 되면 스스로 자신의 이빨을 뽑으려고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에는 귀신을 본 것이 아니었다. 환자들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 간병인과 간호사들이 필사적으로 말려보지만 노인들의 몸에서는 이전처럼 괴력이 뿜어져 나왔다.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다. 제보자와 동료들은 밤새도록 호출을 받고 3층으로 달려 올라가야 했다. 많을 때는 하룻밤에 10번도 더 올라갔다. 환자들을 말리고 진정시키고 돌아서면 또 호출이 울렸다.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다. 더 이상한 것은 진정제를 투여해도 할머니들이 잠들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강력한 약효가 전혀 듣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약 기운을 이겨내는 것 같았다. 의료진은 속수무책이었고 병원은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원무부장과 간호부장이 직접 병원 장실을 찾아갔다. 이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덮어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용히 해결하지 않으면 언론에 알려질 수도 있는 병원의 존폐가 걸린 문제였다. 두 부장은 병원장에게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일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용한 무속인을 불러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과학과 이성을 신봉하는 병원에서 나올 수 없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이 상태로 병원장은 길길이 날뛰었다. 독실한 신자인 그는 병원에 무당을 끌어들일 수는 없다고 완강히 거부했다. 대신 자신이 다니는 성당의 신부님을 모셔오겠다고 했다. 그는 기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날 오후 신부님이 305호실을 방문했다. 그는 병실을 돌며 기도를 하고 성수를 뿌렸다. 병원장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다.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 확신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날 밤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환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이빨을 뽑으려 했고 직원들은 밤새도록 그들을 말리러 뛰어다녀야 했다. 신부님의 기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간호사들과 직원들은 절망에 빠졌다. 다음날 법무부장과 간호부장이 다시 병원장을 찾아갔다. 그들은 신부님의 방법이 통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다시 한번 무속인을 부르자고 설득했다. 하지만 병원장은 요지부동이었다. 병원의 무당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버텼다. 그러자 두 부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만약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간호사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병원 전체의 업무를 중단시키겠다는 초강수였다. 병원장은 당황했다. 파업은 병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운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법무부장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어차피 환자 보호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소송에 휘말릴 것이고 그때도 병원장님이 책임질 수 있냐고 압박했다. 결국 병원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꺾고 비과학적인 방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두 부장은 이미 알아봐둔 무속인이 있다며 바로 그날 밤에 이 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제보자가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었다. 그에게 업무 협조 지시가 내려왔다. 우선 3층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본관으로 옮기고 3층 전체를 텅 비우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밤이 깊어지자 3층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제보자와 동료들은 3층으로 올라오는 출입구 앞에서 외부인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텅 빈 복도에서는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다. 얼마 후 복도 저편에서 한 사람이 걸어왔다. 화려한 옷차림과 독특한 분위기, 한눈에 봐도 무속인임을 알 수 있었다. 제보자가 직원 카드로 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그녀는 몇 발자국 떼지 못하고 갑자기 주저앉았다. 그러더니 코에서 주르륵 하고 코피를 쏟았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무언가 엄청난 기운에 짓눌린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305호실 앞까지 걸어갔지만 문 앞에서 결국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다. 더 이상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제보자와 동료들이 달려가 그녀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와야 했다. 밖으로 나온 무속인은 어디론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도착했다. 8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깡마른 체구의 노인이었다. 제보자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먼저 온 무속인의 스승님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제자에게 자초지종을 듣더니 제보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너도 봤구나. 제보자가 얼떨결에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녀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 녀석이 너도 노리고 있구나. 따라오너라. 제보자는 얼떨결에 그녀를 따라 3층으로 다시 올라갔다. 할머니는 305호실 문을 망설임 없이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제보자도 그 뒤를 따랐다. 텅 빈 병실 안은 지독하게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할머니는 방 안에서 조용히 방울을 흔들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제보자가 들었던 그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따따따.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할머니의 눈앞에 그 이빨 할머니 귀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여전히 섬뜩하게 웃으며 자신의 이빨을 뽑아 노인 무속인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노인 무속인은 저놈 꼴 때리는 놈이네 하고 우쭐이더니 품에서 번쩍이는 신장칼을 꺼내 들었다. 그런데 칼을 휘두르려던 순간 그녀 역시 갑자기 힘이 빠진 듯 휘청거리며 주저앉았다. 제보자는 속으로 이 할머니까지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다시 일어섰다. 그러고는 제보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소멸까지는 무리다. 하지만 봉인은 할 수 있어. 네 도움이 필요하다. 제보자가 무엇을 도우면 되냐고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시는 분의 힘을 빌려야 한다. 그 순간 제보자가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그의 옆에 자신을 지켜주던 신령의 기운이 나타나는 것이 느껴졌다. 노인 무속인은 그 기운을 향해 깍듯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보이지 않는 존재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기운으로 화답했다. 준비가 되자 할머니는 제자에게 작은 단지를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는 다시 신장칼을 휘두르며 알아들을 수 없는 경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러자 할머니 귀신이 갑자기 자신의 입을 양손으로 잡고 찢기 시작했다. 귀까지 찢어진 입 안에는 뾰족한 이빨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치아가 셀 수 없이 가득 차 있었다.
귀신은 그 이빨들을 한 움큼씩 뽑아내어 무속인을 향해 미친 듯이 던져댔다. 그 광경에 제보자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바로 그때 제보자의 옆에 있던 신령이 기합을 내지르는 듯한 강력한 기운을 뿜어냈다. 그 기운은 귀신의 몸을 휘감아 찢어진 입을 단지 안으로 억지로 밀어 넣기 시작했다. 귀신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귀신이 단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노인 무속인이 재빨리 부적을 꺼내 입구를 막았다. 하지만 귀신의 기운이 너무 강해 부적이 계속 들썩였다. 아직 기운이 안 눌러졌어. 할머니가 소리쳤다. 그러자 신령의 기운이 다시 한번 단지를 강하게 내리눌렀다. 부적의 움직임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잠시 후 할머니는 땀을 닦으며 말했다. 봉인됐다. 그 말을 끝으로 방 안의 모든 소리와 기운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노인무 속이는 제보자에게 그 귀신이 왜 그런 기괴한 행동을 했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생전에 치과 의사였으며 환자들을 상대로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 죄업이 죽어서도 그녀를 놓아주지 않은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또한 그녀가 제보자를 유독 노렸던 이유는 그에게 깃든 강한 양기를 탐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만약 그를 해하고 그 기운을 흡수했다면 자신은 더 강한 악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신령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날 이후 305호실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환자들의 이상 행동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 병원은 마침내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벗어나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제보자는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다. 봉인된 단지는 노인 무속인이 가져갔지만 그 안에 담긴 존재가 언젠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요양병원에서 벌어진 연쇄적인 죽음. 그 시작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경찰과 정보기관이 동원되었지만 그들은 사건의 표면만을 훑었을 뿐 그 깊은 곳의 도사리인 진실에는 닿지 못했다. 간병인의 목격담으로 시작된 괴담은 점차 현실을 잠식해 들어왔다. 처음에는 헛것이라 치부되던 이야기는 더 많은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번져나갔다. 환자의 기이한 행동은 그 공포가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평범한 노인이 보인 초인적인 힘과 섬뜩한 행동,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개입을 암시했다. 이성과 신념,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 사이의 충돌은 병원 전체를 뒤흔들었다. 병원장의 믿음은 현실의 공포 앞에서 무력했고 결국 그는 자신이 가장 혐오하던 방식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무속인의 등장은 이 기나긴 싸움의 마지막 장이었다. 그러나 그 해결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 첫 번째 무속인의 실패는 그들이 상대하는 존재가 얼마나 강력하고 악한지를 보여주었다. 결국 더 강한 힘, 그리고 제보자의 몸에 깃든 영적인 존재의 도움을 통해서야 비로소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것은 소멸이 아닌 봉인이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상자 안에 가둔 것과 같았다. 이 모든 경험은 제보자에게 깊은 상처와 의문을 남겼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과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과학과 이성의 잣대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곳의 존재가 우리 삶에 개입할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305호실의 침대는 다시 채워지고 복도는 다시 일상의 소음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곳을 아는 사람들에게 305호실은 더 이상 평범한 병실이 아니다. 수많은 죽음과 기괴한 현상이 겹겹이 쌓인 지워지지 않는 기억의 공간이다. 어쩌면 그 존재는 지금도 작은 단지 안에서 봉인이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시 세상에 나와 자신의 끔찍한 유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제보자는 그 요양병원을 오래전에 그만두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가끔 꿈을 꾼다고 한다. 어두운 복도 끝에서 딱딱딱 하고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는 꿈을. 그 소리는 결코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은 채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해서 울린다. 마치 그날의 공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처럼 말이다.